인도네시아처럼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나라에서 간통은 엄격하게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상상조차 어려운 기이한 풍습이 존재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바로 여성들이 남편의 행운을 빌기 위해 무려 7일 동안 낯선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의식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의식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가장 강한 남성뿐이라는 것인데요. 과연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이 아름다운 섬나라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6번. 축구 관람이 가장 위험한 나라.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약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7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이 존재할 정도로 문화적 다양성이 큰 곳이며 종교와 믿음 또한 겹겹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를 넘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들은 축구를 향한 사랑을 삼빠이 마띠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는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축구에 그렇게 강렬하게 집착할까요? 어떻게 한 경기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비밀은 이곳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축구가 이토록 뜨거운 열기를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른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인도네시아가 아직 네덜란드 식민지였을 당시 축구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식민 지배에 맞서는 저항의 도구였습니다. 현지인들은 네덜란드가 운영하던 스포츠 조직에 맞서 자신들만의 팀과 협회를 만들었고 1938년에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축구팀이 지역 선수들을 포함해 월드컵에 출전하며 큰 자긍심을 남겼습니다. 이때부터 축구는 인도네시아에서 국민적 단결의 상징이자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선을 넘게 되면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축구팬은 단순한 스포츠 애호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결연한 각오를 지닌 조직화된 극성 팬들입니다. 페르시자 자카르타의 팬클럽 자크마니아, 페르시브 반둥의 팬클럽 보보토 같은 이름은 그 충성심 못지않게 폭력성과 갈등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들은 경기 전날이면 거리로 나와 상대팀 팬들을 찾아내 내쫓는 청소 작전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전은 수차례의 큰 충돌로 이어졌고 수십 명의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은 바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풍부한 전통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축구가 자부심을 넘어 평화를 파괴하는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 쉽게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대한 군도의 복잡한 현실 중 단면일 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나라의 풍습과 믿음,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숨은 구석구석에는 당신을 놀라게 할 이야기들이 가득하니까요. 15번. 간통은 곧 감옥행. 여러분은 간통이 감옥에 갈 만큼 큰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간통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간통금지법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80% 이상이 따르고 있는 이슬람의 깊은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관점에서 간통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조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의 관계가 적발될 경우 누구든 신고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이 실제로 간통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현실의 인도네시아 사회는 결코 단일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엄격한 샤리아법을 따르지만 발리와 같이 힌두 문화가 강한 곳은 더 현대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실제로 폰 축제와 같은 전통 행사에서는 간통과 유사한 행동이 권장되기도 하며 이처럼 사회 내부에서도 가치관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법적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삶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일 뿐일까요? 어떤 시각이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기묘하고 독특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14번. 여성의 노출 의상 금지.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는 여성들이 머리 스카프를 쓰지 않거나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을 경우 벌금부터 공개 태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여성의 복장이 법과 종교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일하게 이슬람주로 불리는 곳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철저히 적용됩니다. 여성의 노출 의상 금지는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부적절한 복장을 한 여성은 공공의 도덕을 해칠 수 있으며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긴 소매의 상의, 긴 치마나 바지를 입고 히잡으로 머리를 가려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여성들은 윌라야툴 히스바라고 불리는 종교 경찰에 의해 체포되며 즉석에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군중 앞에서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체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사소한 복장 실수 하나로도 공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격한 조치들이 정말로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을 더욱 심화시키는 걸까요? 샤리아법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종교적, 문화적 통합을 위한 방법이라 주장하지만 많은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체는 이처럼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인권이 복잡하게 얽힌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체에 사는 여성이라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규율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점점 더 현대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러한 규칙들은 여전히 타당할까요? 인도네시아에는 이처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13번. 가장 무서운 역사를 지닌 섬. 여러분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불렸던 섬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으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호, 토바, 호수 한가운데 위치한 사모시르 섬은 장엄한 자연미뿐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역사와 전설적인 수급 사냥꾼들로도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오래전 이곳은 바탁족의 본거지였으며 이들은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사람을 처형하거나 목을 사냥하는 잔혹한 풍습으로 주변 지역에 공포를 안겼습니다. 고대의 바탁족은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공동체의 번영과 보호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희생자는 대개 적이나 전쟁 포로 혹은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죠. 단순한 처형을 넘어 신성한 의식 중에는 인육을 먹는 식인 행위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전통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고 사모시르 섬은 여전히 수급 사냥꾼의 유산과 얽힌 음산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모시르 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대 바탁족의 후손들은 이제 그러한 공포스러운 풍습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토바 호수의 아름다움에 끌려 찾는 관광객들은 이 지역 특유의 바탁 문화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배 모양의 전통 가옥을 둘러보고 전해 내려오는 신화 이야기를 듣고 생동감 넘치는 바탁 민속음악 공연에 참여할 수도 있죠. 팬데믹 이전, 사모시르 섬은 미스터리와 모험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숨겨진 명소였습니다. 토박, 호수 위에 보석처럼 자리 잡은 이 섬은 아름다움 속에 어딘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맑은 호수를 노저으며 유유히 떠다니고 햇살 속에서 수영을 즐길 수는 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수급 사냥꾼의 이야기가 서늘한 그림자처럼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12번. 시신을 집안에 두는 풍습.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또 다른 지역 토라자족의 땅에서는 죽음이 곧바로 이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을 느리고 사랑이 담긴 여정으로 여깁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들은 그를 여전히 일상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시신을 집안에 모십니다. 토라자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후세계로 가는 긴 여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으며 그 여정 동안 가족은 병든 사람이라 부르는 고인을 여전히 돌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시신은 전통 약초나 약품으로 부패를 방지하며 보존되고 매일 새로운 옷을 입히고 이름을 불러주며 특별한 날에는 상징적으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작별을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토라자에서 장례식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가족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 장례식은 보통 일주일가량 이어지며 수많은 의식과 절차가 동반되죠. 그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을 잘 치러야 고인의 영혼이 평안히 떠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이 풍습이 낯설고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자족에게는 사랑하는 이와의 유대를 이어가는 신성하고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여정의 일부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토라자의 신비로운 땅과 그 독특한 문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몰랐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11번. 납치로 시작되는 결혼식.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결혼식이 납치로 시작된다면요?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는 이런 독특하고 대담한 전통이 사랑과 결합을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사삭족은 낭만적인 청혼이나 양가 간의 공식적인 만남 대신 신랑이 직접 신부를 납치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전통 의식은 무라리크라고 불리며 억지로 끌고 가는 납치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결심이 담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의식에서는 신랑이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조용히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부가 미리 알고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부가 데려가진 후 신랑 측 가족은 신부 측에 이를 알리고 양가가 결혼 날짜를 정하면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부 납치라는 행위는 단순한 전통을 넘어 신랑의 열정적인 사랑과 보호 의지를 상징합니다. 사삭족에게 이 의식은 신랑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심지어 납치까지 감행할 만큼 신부를 원하고 신부 가족의 승낙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양측의 존중과 동의 속에서 진행되며 강제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부 납치 전통은 여전히 사상 문화의 독특한 일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 삶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조정되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모두가 만족하다. 9번. 여성은 논밭에 발을 디딜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은 부정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 그 에너지가 작물에 해를 끼치고 벼를 시들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은 이 시기 동안 논밭에 들어가거나 어떤 농사일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관습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전통적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어기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관습은 현대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여성 차별이며 여성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전통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문화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현대의 가치에 맞게 제고되어야 할 구습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이 전통은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8번. 예피 축제, 침묵의 날. 과연 오늘날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도, 소리도, 불빛도, 외출도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매년 예피 축제가 열리는 날,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 축제는 힌두력 새해를 기념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보통 새해라 하면 시끌벅적한 축하가 떠오르지만 발리 사람들은 철저한 침묵 속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날에는 외출 금지, 전기 사용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소음 금지 등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공항도 운영을 멈추고 도로는 조용하며 섬 전체가 정적 속에 잠깁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닌 명상과 자기 반성, 정신적 정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예피 축제는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발리 사람들만의 방식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에게도 이 축제는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습니다. 물론 기술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완전한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7번.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세요. 발리에서는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일상적인 소통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에서는 손가락질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손은 예절과 행동의 바른 태도를 상징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집게손가락 대신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전체를 펴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방식은 더 정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발리에서 길을 물을 때 실수로 집게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킨다면 상대방은 불편하거나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의를 지켜 도와주려 하겠지만 엄지손가락이나 손 전체를 사용했다면 더 친절한 미소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몸짓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공식적인 의식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교 행사나 지역 공동체의 모임에서는 제례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피하고 부드러운 손짓을 사용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문화에서 예의 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이 규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도네시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6번. 타부익 축제, 관을 바다에 던지는 의식. 수마트라 섬 파리아만 지역에서는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독특하고 감동적인 축제, 타부익이 매년 열립니다. 이맘 후세인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이며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이 축제는 이슬람력으로 첫 번째 달인 무하람 기간에 진행됩니다. 타부익 축제는 카르발라 전투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파리아만 주민들은 말, 새, 이슬람 상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관을 제작합니다. 이 관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깊은 존경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는 기도의식과 북소리로 시작되며 마을 전체가 경건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에 휩쌉니다. 주민들은 타부익을 들고 마을 골목을 행진하며 북을 치고 기도문을 외우며 깊은 감정을 나눕니다. 축제의 절정은 이 거대한 관을 바다로 가져가 물에 띄우는 순간입니다. 이 의식은 희생과 충성심을 상징하며 축제의 마지막을 알립니다. 파리아만 사람들에게 타부익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이며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역사에 대해 되돌아보며 오래된 전통을 함께 자랑스럽게 나누는 순간입니다. 여행자들에게 이 축제는 종교의식과 지역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드문 기회가 될 것입니다. 5번. 왼손 사용을 피하세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왼손은 개인 위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부정하고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 또는 악수를 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리나 자바에서 현지 가정과 식사할 기회가 있을 때 실수로 왼손으로 음식을 짓거나 음료를 건네게 되면 곧바로 놀라거나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신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고 현지인의 호감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외국인이 이러한 문화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규칙들을 미리 알고 지키려는 노력은 현지인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4번. 인구의 87%가 무슬림.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이 주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단일한 문화권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족과 신념이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300개의 다양한 민족 집단이 있으며 각각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아라비아, 중국, 말레이시아, 유럽 등 여러 지역의 영향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형성되었죠. 이슬람도 인도네시아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지역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며 뿌리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 섬에서는 이슬람과 전통적인 힌두불교 문화가 결합되어 끄자웬이라 불리는 독특한 영적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경전 중심의 이슬람보다는 보다 영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고 실천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체주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반면 발리에서는 힌두교가 지배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종교와 문화가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이 인도네시아만의 매력입니다. 종교와 문화가 겹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조화롭게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다른 다종교 국가들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카르타의 웅장한 모스크에서부터 발리의 고대 힌두 사원, 그리고 플로레스 섬의 가톨릭 축제까지, 나라를 여행할 때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를 하나씩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토록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을 이루는 힘. 과연 이런 다양성이 인도네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나라 중 하나로 만드는 이유일까요? 그리고 수억 명의 인구와 수백 개의 민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어떻게 그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여행자들이 이 거대한 군도 국가를 방문하면서 품게 되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3번. 인도네시아에는 화산이 150개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화산의 가장자리에 서서 땅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 유황 냄새로 가득 찬 공기,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자연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이 장면은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로 약 150개의 활화산이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산을 보유한 나라이며, 이 화산들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상징이 아닌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자연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화산은 자바 동부에 위치한 브로모산입니다. 붉은 황무지를 연상시키는 이 화산지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하죠. 브로모산의 일출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황금빛 햇살이 안개 낀 계곡을 비추고 화산 입구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신비로움과 위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모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는 이처럼 매혹적인 화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서부 잡에 위치한 땅구반 뿌라우산은 분화구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어 뜨거운 온천과 유황 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롬복 섬에 있는 린자니산에는 에메랄드빛 세가라, 안악 분화구, 호수가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 때묻지 않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트레킹 애호가들에게도 꿈의 목적지로 도전 정신을 자극하면서도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경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화산들은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머라피산과 크라카타우산의 역사적인 분화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주변 환경을 초토화시킨 대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화산을 단순한 재앙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문화와 관광 자원으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활화산 정상을 직접 오를 용기가 있으신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인도네시아에는 6개의 종교가 공식 인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6개의 공인 종교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가 단순한 개인의 믿음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간주됩니다. 국가가 인정한 6개의 종교는 이슬람교, 기독교, 개신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가톨릭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만 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네시아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복잡하고도 풍부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도, 중국, 아라비아, 유럽 등에서 들어온 영향들이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에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종교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결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에서 종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함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삶의 모든 측면이 문화와 종교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1번. 코모도 왕도마뱀과 자바 코뿔소. 살아있는 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왕도마뱀의 서식지로 흔히 공룡의 후손이라 불립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보통 길이가 2에서 3m, 무게는 70에서 90kg에 이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독을 지닌 이 포식자는 사슴, 소, 심지어 인간까지도 사냥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비 불균형과 서식지 감소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는 약 3,000에서 5,000 마리 정도만이 남아 있으며 대부분 코모도 섬, 린차섬, 플로레스 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울창한 열대우림을 걷다가 나무 아래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 코모도 왕도마뱀을 마주치는 순간을 아마도 그 짜릿함과 전율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 도마뱀은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한번 물리기만 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과 문화, 금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상한 의식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세계를 놀라게 한 전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이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 곳곳의 미스터리와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